자, 지금서부터요, 행동 지원에 대한 마인드맵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처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직강 하시는 선생님들은 요거 지금 나중에 보시지만, 인강 하시는 선생님들은 요거 앞으로 돌려서 보실 겁니다. 요거 앞에 배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기출 문제집에 있는 마인드맵하고는 다소 또 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분량이 줄어들었냐 그러면, 기출 문제집에서 있는 거는 전반적인 흐름을 알게끔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그런 것들 빼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 행동수정 여러분 공부했어. 그래 여러분은 응용행동분석 공부했어. 그 다음에 뭐 했냐 그러면 긍정적 행동지원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 이런 거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싹 줄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거 모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행동지원의 이론적 배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행동수정의 개념 이런 부분도 공부했었고요. 응용행동분석의 개념도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시험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정 급할 땐 보지 마세요. 정 급할 땐 보지 마시고 내일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오늘 보고 공부하고 쓰러져야 되는 게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긍정적 행동지원 보시게 되면 긍정적 행동지원의 개념 보시게 되면 반드시 전통적 행동수정과 긍정적 행동지원을 비교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초등 전공 선생님들, 유아 전공 선생님들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등 그냥 물 흐르듯이 보고 넘어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꼭 정리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긍정적 행동지원의 주요 요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기출문제 풀면서도 전부 살펴봤습니다. 이거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앞에 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긍정적 행동지원의 주요 요소에는 생태학적 접근에서부터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입니다. 나 이거 다 외웠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기본서라든지 강론서들을 보시면서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그냥 써라. 주요 요소 써라. 안 나옵니다. 의미를 제시한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주요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보지. 이거 쓰세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고 요것들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에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 절차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순서대로 선정해야 된다, 정보 수집해야 된다, 가설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그 다음에 평가 이와 같은 순서로 돼 있다. 우선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주시고 각 단계마다 해야 될 것들 있죠. 표적행동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 표적행동의 선정순위라는 게 있더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조작적 정의가 뭐냐? 전부 동일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에 표적행동 관련 정보를 수집할 적에 어사비오 중요한 거 있죠. 행동의 기능 평가라는 게 이루어지더라.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하죠. 직접 관찰 평가라는 거하고 기능 분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살펴봐야 되고 가설 설정에 있어서 가설 문장의 요소 이름 써야 되고 배경 선행 사건 추정되는 문제 행동의 기능 문제 행동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행 넘어가게 되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라는 게 나오는데 앞서 살펴봤던 긍정적 행동 지원은 앞에 거는 주요 요소고요. 주요 요소고 지금 살펴보는 것은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다. 배경 선행 사건 중재하고 그 다음에 대체 기술 교수 그 다음에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장기 지원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대체 기술 교수에도 다시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2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들어가자마자 중요한 거 배우고 우리 나갔죠. 핵심 요소 혹은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 시스템, 자료, 실제 성과,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의 3단계 예방부대 1단계, 2단계, 3단계 이야기했을 때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혹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와 같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중재 대상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저도 기본서에 소개는 시켰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게 없어요. 제가 기본서에 소개드린 바는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우선적으로는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아직까지 합의된 것도 없고요. 아직 시험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한번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는 정도로. 행동의 기능평가와 표적행동, 기능평가가 뭐냐? 문제행동의 기능의 종류가 이와 같이 있더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꼼꼼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외우시고 문제행동 기능의 분류, 육해자극의 획득이냐 혐오자극의 회피냐 이와 같이 크게 범주화해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행동의 기능평가로 넘어가시게 되면 간접, 직접 관찰 평가, 기능 분석 이와 같이 나옵니다. 간접 평가 시험 잘 안 나오고요. 직접 관찰 평가의 종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유특 전공 선생님들은 일화 기록의 특성까지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라. 초등, 중등은 일화 기록에서부터 행동의 기능 평가 관찰제까지 종류는 반드시 외우고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 행동의 기능 평가 관찰제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종류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종류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된다. 기능 분석의 정의는 뭐냐? 그 다음에 기능 분석 언제 하는 것이냐? 왜 하는 거? 정의가 왜 하는 거냐 합니다. 이게 왜 하는 것이냐? 언제 하는 것이냐? 이와 같이 구분이 되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 강화의 방법이 있었고 토큰제도 있었고 행동계약이 있었고 집단 강화 있었고 고학률 요구 연속이 있습니다. 외우셨습니까? 외우는 거 물론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만 임원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강화, 토큰제도, 행동계약, 집단 강화, 고학률 요구 연속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강화 보게 되면 강화가 뭐냐? 몰라. 이제 강화 그건 물어보지도 않아. 시험에 강화가 뭔지 물어보지도 안 할 거야. 강화제의 유형은 구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자꾸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강화제의 종류, 유형, 근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강화제와 조건 강화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나머지 음식물 강화제에서부터 사회적 강화제까지 물어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특은 당연한 겁니다. 중특은 가장 전공 영역을 심화 있게 다루는 전공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유특 선생님들은 특히 유특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물리적 특성에 따른 강화제의 분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특에서 많이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강화제의 판별 및 선정, 강화도, 선호도 평가 방법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 관찰, 시행기반 평가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최고는 뭐다? 시행기반 평가다. 단일자극, 짝자극, 다중자극 이와 같이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있더라는 거. 강하게 어떻게 강화를 줄 것이냐? 연속적으로 줄 거냐? 간헐적으로 줄 것이냐? 연속 따박따박 모두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따박따박 주세요. 그러면 연속이고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간헐이더라. 고정하고 비율로 가더라. 고정은 따박따박 맞죠? 변동은 뭡니까? 평균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비율 빈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간격은요 시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큰 제도와 관련해서 토큰의 구성 요소 한번 알아두세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행동계약 봅니다. 행동계약은 다른 것보다 행동계약의 구성 요소를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이러한 그 형식에서 어떠한 요소들이다라는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단 강화 봅니다. 집단 강화, 독립, 종속, 상호 종속적인데 이 시험 문제 패턴은 정해져 있다. 설명 쭉 나온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유형이냐. 다음에 단점 쓰게끔 하는 거. 종속적, 상호 종속적. 단점 쓰게끔 하는 건 거의 종속적 집단 강화와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점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고학률 요구 연속입니다. 띄엄띄엄 나오고 있더라.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데 고학률 요구 연속의 효과적인 활용법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과제 조건 보십시오. 과제 조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제된 적 없습니다. 출제된 적 없는데 과제 조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고학률 요구 연속 시 고려할 점 뭡니까? 문제 행동을 한 다음에는 고학률 요구 연속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고학률 요구 연속 시간상으로 출제될 때가 됐죠. 고학률 요구 연속이 시간상으로 출제가 될 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행동 감소를 위한 중재 방법 봤더니 행동 감소를 위한 수준별 대안 그랬더니 수준 1에서부터 4까지 나왔다. 최소 강제성 대안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별 강화 봤더니 차별 강화 유형,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다른 행동 차별 강화, 대체 행동 차별 강화, 밑에 상반 행동 차별 강화.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뭐다? 목적.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제공하느냐. 이 부분은 꼭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비교를 위해서.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해 보니까 전체 회기 저비율 행동, 반응 시간 저비율 행동, 간격 저비율 행동.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더라라는 거. 다음에 다른 행동 차별 강화, 목적 마찬가지, 대체 행동도 목적하고 대체 행동 선택 기준 네 가지, 기능의 동일성에서부터 사회적 수용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거. 대체 행동 선택 시 고려사항 세 가지입니다. 반응 효율성에서부터 반응 인식성까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반응 효율성 안에 교체 기술의 선택 기준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비유관 강화는 개념이 자꾸 나와요. 비유관 강화는 개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개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속어와 관련해서 속어가 뭐다? 개념 한번 시험도 나왔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요 속어 관련 용어들, 속어 폭발이라든지 자발적 회복, 특히 이 두 개, 속어 폭발하고 자발적 회복 이 부분은 좀 봐두시면 좋겠죠. 다음에 벌의 종류, 부적하고 정적 있고 부적벌의 요 종류들 별로 부적벌에는 뭐가 있고 정적벌에는 뭐가 있다. 종류별로 그룹핑을 잘 해두세요. 그룹핑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적에 보게 되면 촉진과 용암이 나오는데 촉진의 종류 반응 촉진하고 자극 촉진 있다. 아시죠? 마찬가지로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기 때문에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뚝 외우시기 바랍니다. 강제성이 약한 거에서부터 강한 것으로. 그 다음에 촉구와 용암, 촉진 체계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최대, 최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 안내까지. 점진적 안내는 신체적 촉진이라는 부분하고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행동연세법 봅니다. 행동연세법 과제 분석이라는 게 이루어지더라. 과제 분석 이후에 성취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에 행동연세법의 유형, 전진, 후진, 전체 행동연세법. 여기에서 행동연세법의 유형에서 끝나면 안 되시고 각각의 연세법에서 맨날 시험 나오는 거, 중요하게 시험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강화 주는데 이게 나오더란 말이야. 어떤 강화 주는데 어떤 식으로 주는데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요. 다음에 행동형성법입니다. 행동형성법에 제가 절차 이렇게 표기해 놨지만 선생님들이 구분하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어떤 건 행동형성법이고 어떤 건 행동연세법이냐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요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애매하면 애가 태어나면서 뭐 옹알이에서부터 엄마 하는 것까지 있죠. 그 과정에 나타나면 뭐 소거하고 목표 행동과 유사한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를 주고 나타나면 소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구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모방하기 보시면 모델 제시 방법은 자기 관찰하고 자기 모델링이 있다. 자기 관찰은 전부 풀로 보여주는 거, 자기 모델링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 행동이 일반화와 유지 들어갑니다.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기억하시죠?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유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행동 지원 파트지만 지적장애 교육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자극 일반화를 위한 전략, 반응 일반화를 위한 전략 한번 확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지를 위한 전략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각각의 전략들. 그 다음에 일반 사례 교수법입니다. 이번 행동지원 파트에서는 일반 사례 교수법에 대한 문제는 조금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일반 사례 교수법은 지적장애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사례 교수법이 뭐냐라고 해서 절차가 나와 있는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절차 맨날 나오는 겁니다. 맨날 나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인지적 행동 수정의 중재와 관련해서 자기관리 기술.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틀리는 이유 중에 자기관리 기술이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기 통제, 자기 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자기관리 기술이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자기 교수 순서 기억하시겠습니까? 순서 맨날 나오는 겁니다. 인지적 모방, 외적 모방에서부터 내적 자기 교수까지 순서대로 꼭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진술문. 이 부분은 정서행동장에서도 우리가 자꾸 살펴봤었죠. 그렇죠? 정서행동장애 공부할 때까지 살펴봤는데, 우려되는 건 이 자기 진술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진술문의 종류를 쓰세요. 혹은 자기 진술문의 종류를 보고 나서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관찰과 기록으로 가시게 되면 아까 행동의 선정 순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고, 조작적 정의, 행동의 6가지 차원 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바짝 신경 써서 빈도, 지속시간, 위치, 지속시간, 지연시간, 위치, 형태, 강도 이와 같이 대부분은 6가지, 5가지를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책들 보면. 근데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나 우리는 6가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목표 행동의 구성 요소, 학습자 조건, 기준, 행동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아는 것도 당연한 거고, 행동 목표 진술 방식에서 메이거식이 자꾸 나오더라. 메이거식은 뭐가 이야기하면 됩니까? 조건과 수락, 기준과 행동. 이렇게 하면 되죠? 아동 이름만 빼면 돼요. 아동 이름만 빼면 된다. 행동의 직접 관찰과 측정, 관찰자 간 일치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행동의 직접 관찰 방법은 행동 묘사 관찰 기록 방법, 일화 관찰하고 ABC 관찰, 행동 결과물 중심 나왔었고, 행동 특성 중심 하나, 둘, 셋, 넷, 다섯.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사건 기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사건 관로 빈도 기록법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왔으니까 사건 관로 빈도 기록법. 사건 빈도 기록법. 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표현은 양명희 교수님 책에 있는 표현이고, 지금 임용 시험에 나왔던 표현은 가장 많이 출제됐던 방식이 이거예요. 사건 관로 빈도 기록법. 이와 같이 표기되어 있고, 이와 같이 이 안에 있는 유형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중심 보게 되면 간격 기록법하고 시간 표지법 2가지가 있죠. 세부적으로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장단점들. 그 다음에 시간중심 관찰 기록에서 시각적 표현과 행동 발생률 구할 수 있으십니까? 다음에 관찰자 간 일치도도 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준 이제는 넘으셔야 됩니다. 간격대, 간격, 아까 우리 들어보셨죠? 간격대, 간격 이런 표현들 전부 구하실 수 있어야 돼.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와 자료의 시각적 분석, 자료의 시각적 분석 방법, 수준, 경향, 변화율, 중첩 정도, 효과의 즉각성 정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반드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단일 대상 연구 들어갑니다. 단일 대상 연구 들어가게 되면 기초선 중재 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신뢰도하고 타당도 나오는데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다 중요한데요. 신뢰도를 훼손하는 요인, 잘못과 안 된 측정 체계가 있다. 그 다음에 불충분한 관찰자 훈련이라는 게 있다. 관찰자 훈련, 다음에 의도하지 않은 관찰자 역량. 이 부분 시험 나왔던 거고, 불충분한 관찰자 훈련에 뭐가 있냐 그러면 관찰자 표류라는 게 있습니다. 관찰자 선정은 좀 경험 있는 관찰자를 선정해야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관찰자를 훈련시켜야지 라는 게 관찰자 훈련이에요. 이 3가지가 있고, 의도하지 않은 관찰자 역량, 관찰자 기대와 관찰자 반응성. 시험은 아직까지 이 신뢰도를 훼손하는 요인, 그리고 그 안에서 관찰자 표류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타당도를 훼손하는 요인이에요. 타당도를 훼손하는 요인. 간접 측정을 했다. 그 다음에 목표 행동의 차원을 잘못 측정을 했다든지 측정의 인위적인 산물, 요것 때문에 타당도가 위협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뒤늦게 합류하신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당도를 훼손하는 요인, 간접 측정이 이루어졌다라든지 목표 행동의 차원을 잘못 측정했다든지 측정의 인위적 산물로 인해서 타당도가 훼손되기도 한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대상 연구 설계 봤더니 반전 설계하고, 반전 설계의 장단점 보시고 다음에 바로 중다 기초선 설계 들어가시면 됩니다.
중다 기초선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내용들 있을 것이고요. 유형 보면 행동간, 상황간, 대상자간 이렇게 구분을 한다. 중다 기초선 설계 변형, 중다 간헐까지는 시험 나왔는데 지연된 중다 기초선 설계는 몇몇 강론서에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 지연된 중다 기초선 설계. 그래서 변형이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기준, 중재, 조건 이 설계들 중에서 전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나 이 부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요. 지금 빨리 요 마인드맵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인드맵 내용 살펴보시고 선생님들도 시간 내서 꼭 복습해 주시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